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3년 11월 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폭스 뉴스에서 피난처를 찾은 유대인 시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제레미 W. 피터스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종교적으로 봤었나요? 그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대한 폭스의 보도와 논평이 다른 뉴스기관들에 비해 확실히 적대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랫동안 우파들이 소원하는 뉴스 소스였던 폭스 뉴스는 최근 주류 언론이 이스라엘에 너무 적대적이었다고 믿는 미국 유대인들에게 정보의 피난처가 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CNN과 MSNBC는 화요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가장 큰 난민 수용소가 있는 자발리아 인근 지역을 폭격했다는 속보를 내보내며 생방송에 들어갔을 때 폭스 뉴스에서는 이스라엘 군인 2명이 전투 중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한 이스라엘 남부 지역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도 가자 지구의 그 피해를 매우 강조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피해에 대해서는 별로 취급을 안 하는 그런 거로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대부분 좌경화돼 있다.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것은 뭐 인터뷰하는 과정에 그 미국 국기하고 유대 국기가 나란히 있는 그런 옹호하는 그런 데서 인터뷰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요거는 주문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겠습니다. 그리고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최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의 9.11 테러 사건이라고 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쨌든 그 미국 뉴스 매체들도 그 좀 갈려 있다는 거,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갈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 중동 균형외교 중국 전략 위험 앤드루 레썸이 에코노틱 타임즈를 통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국 외교 정책에 대한 수업을 하는 학자로서 지금까지 균형 외교를 중심으로 중국의 그 외교가 그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가장 강력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친팔레스타인 정서와 이 지역의 역사적인 동정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시 주석이 어떤 그 공정한 길을 떠나도록 강요받으면 어, 이게 참 표현이 좀 재밌네요. 어, 객관적으로 당신은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보다 팔레스타인 편을 들 것임을 시사한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신들이 중동의 평화 협정의 중재자인 양 행세를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론은 중국의 10년간 노력이 사실상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스라엘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수많은 국가들과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무역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중동하고 거래가 많죠. 원유 수입을 위해서는 중동 국가들하고 많이 하고 있고, 이란에서도 아직 수입하고 있는 게 있고, 사우디에서도 수입하고 있는 게 있고, 여러 나라에서 다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이스라엘과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때부터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이렇게 그 3자 동맹식으로 그 벨트를 만들려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1대1로를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좋게 지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네옴시티 건설이 또 이스라엘 쪽하고도 가깝죠. 그 홍해를 접해가지고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 분쟁이 생기면 네옴시티 쪽에 그 사우디 그 홍해 쪽에서 가까운 데기 때문에 에, 아무래도 그 사우디 입장에서는 안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관계가 안 좋으니까 사우디는 이미 그 이스라엘 그 전투기가 사우디 영공을 지나가고 일반 민간 여객기도 사우디 영공을 지나가는 것을 다 허락해 있는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언론들이 뭐 가자 지구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하고 뭐 얘기를 하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된다. 사우디하고 편을 든다기보다도 뭐 지지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미국이 또 산유국이 됐기 때문에 중동에서 수입 못하는 거, 이란에서 들어오는 원료를 그 미국산으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젠 선택지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좀 운신의 폭은 우리가 좀 뭐 괜찮다고 봅니다. 뭐 중동 건설 이 제2의 건설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좀 이 그 중간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 평화 입장에서 중도 입장을 취하는 중동 국가들도 많으니까 이번 하마스 전쟁에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실제 지원은 중동 입장 중동 여러 나라에서는 말만 그렇게 해야지 실제 지원은 안 하고 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본 팔레스타인에 6,500만 달러 추가 인도적 지원. 그러니까 일본의 행보는 참 어떻게 보면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기도 해요. 로이터 통신이 4일날 그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요것은 그 일본이 선진 7개국 외무장관들을 도쿄에 초청하기 며칠 전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일본이 올해 G7 의장국 위상으로서 한 행보같이 보여집니다. 이분이 이 하야시상이 물러나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물러나고 새로 외상으로 발탁이 됐는데 가미카와 요코 외상이네요. 그래서 이것을 그 팔레스타인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돈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방문하면서 말했다. 말해놓고 우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를 그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밝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인권보호 정신을 준수하고 이런 어떤 그 좀 입장을 취해야 되는 일본의 입장도 좀 뭐 생각이 뭐 이해는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장관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럽에서도 사실은 그 각 나라에서 유대인 혐오로 해서 다 그 쫓아내고 했던 게 독일만이 했던 게 아니고 여러 나라에 해가지고 계속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모인 데가 이제 좀 더 괜찮은 네덜란드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유대 가면서 네덜란드 경제가 또 발전했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인식하고 있기로는. 근데 어쨌든 일본의 그 이 G7에 들어가서 다 이 백인들의 노는 밭에서 일본이 G7에 들어가서 자기네들도 이제 서양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큰 나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그냥 사이드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자료 같은 걸 끼고 뒤에서 보필하는 이런 보좌관들은 일본 같은 데서는 보통 보좌관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정계에 진출하는 그런 것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또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진이 좀 찍혔네요. 이 가미가와 외상이 요코, 그냥 요코 외상이라고 부르면 편하겠네요. 요코 외상이 나이도 그꽤 연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 쪽에 많은 경륜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동의 혼란, 진정한 문제는 종교가 아니다. 사이버 전쟁을 축으로 지정학의 전모를 읽어내다. 뉴스위크, 이것도 일본판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세계의 지정학적인 경향이 어디보다도 먼저 보이는 경향이 있어 사이버 영역에서도 세계에 앞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쿠마르 리테슈, 영국 MI죠. MI6 위안 간부가 뭔지 모르겠네. 사이버 보안회사 사이파마 창설자의 그 인터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쭉 이렇게 그 풀어봤는데 중동에서는 현재 그 사우디아라비아 수니파하고 이란의 시아파가 주축이 돼서 지금 라이벌 관계에 있다는 얘기가 있고 사이버 전쟁들을 그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흥 사이버 강국 이란의 공격 능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표현하고 있고 2012년에 8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와 카타르의 공기업이었던 라스에 대해서 공격한 그런 것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어, 2011년에 이란은 미국의 고도 스텔스 무인 정찰기인 RQ-170cm의 컨트롤러를 어떻게 조정해 가지고 이란에 착륙시키게 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네요. 어쨌든 현재는 그 여러 가지 그 전자전으로 또그 심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이버 공격뿐 아니라 오랜 세월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이란에 대해 파괴할 만한 비밀 공작을 벌여왔다. 아, 또 이란의 그 무슨 핵시설 같은 거 폭파했다. 이런 것도 미국 그 CIA하고 협동을 해서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 핵 개발 관련 과학자들 여러 명을 암살해 왔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도 또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영역과의 하이브리드 작전, 그러니까 사이버만이 아니고 그거 포함해 가지고 이제 암살 작전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려는 이스라엘의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쭉 하고 있고 완전히 이런 쪽에서 보면은 이제 비밀 공작 등 스파이 영화 소재거리로 충분한 그런 일들이 쭉 하고 왔었다 이거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넘어 지정학적으로 얽힌 분쟁이 사이버 영역에서도 계속 벌어질 것이다. 그 불꽃은 일본을 포함한 세계에도 쏟아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그 번대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그 사이버 전쟁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거는 가자 지구에 폭탄이 떨어져서 그 분화구가 생긴 그런 거에 이제 뭐 그런 관련 사진을 찍고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공습해 가지고 어, 그 가자 북부 난민 캠프에 이런 거 여기에서 뭐 시신도 찾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저는 그래도 종교가 진정한 그 이 갈등의 그이 단초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유럽에서도 이 혐오 그 유대인 이런 거로 인해서 말하자면 계속 그 갈 데가 없이 고생했고 그나마 그 갈 수 있었던 데가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리고 또 미국에 상당한 지금 현재 영향력을 미치는 게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참 그 고난의 민족이기도 하긴 합니다. 어, 여기에서 저기 그 원더우먼 배우 갈 가도시라고 돼 있네요. 이스라엘 방위군에 복무하는 모습 해가지고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 이 군인 했을 때는 아주 그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 그런 아주 애띤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 시절에 그 뭐 입영하기 위해서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실제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성이 최소 24개월, 2년 근무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고 어, 이겔 가돗은 워싱턴 포스트지에 의하면은 그 2006년 7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일어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갈등인 2006년 레바논 전쟁에서 그녀가 싸웠다고 보도했다. 이 분쟁은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헤즈볼라 공격을 진압하기 위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을 침공한 데 이은 것이다. 해가지고 전투 경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폭스 32 시카고와 유대인 열세에 따르면 이 사진은 군 시절 가돛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한국 여성 징병제 도입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고 북한의 여군 실태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북한 여성은 총을 쏘아가지고 사람을 사살할 능력이 있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그걸 못한다? 그러면 전쟁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국과 그 대치해 있는 상태에서는 남녀가 어디 있어요. 여군도 여성도 군에 들어가야죠. 그래가지고 최소 그 기본 군사 기본 그 교육은 받고 근무는 무슨 뭐 보육원 같은 데서 하시더라도 또 실제 뭐 여성 군인들도 그 자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유튜버에서도 그 이 전투 병과가 있는 그 어떤 그 하사관 출신 여성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떤 여성분은 그러면은 여성도 군대 가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더니 그러면은 아기도 낳지 이렇게 그냥 비아냥거리는 아줌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굴은 이쁜데 그게 마음이 이쁜 건지 애를 어떻게 낳냐 남녀가 그냥 합동을 해야 낳는 거지. 그러면 전쟁도 합동을 해야 전쟁을 가능한 거지. 그걸 왜 거기다가 그따위 식으로 비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여성들을 봐라. 군대 가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성 그 징병제, 의무 징병제가 있는 것은 그 북유럽 어느 나라인가? 거기에도 여성들이 군대 간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선진국도 하는데 우리나라가 여성들이 무슨 특별한 인종이라고 군대를 안 가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사회생활 진출이 늦으니까 경쟁력이 뒤지니까 여성들은 군대를 안 가서 사회적인 경쟁력을 미리 갖춰가지고 눈높이만 높아져가지고 돈 못 버는 남자 우습게 보게 되고 또 이런 꼴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네. 일본 기시다 필리핀서 중로 겨냥 국제질서 유지하기 위해 아세안과 협력한다. 이렇게 이제 해서 필리핀 의회에서 뭐 기시다 총리가 연설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겨냥해서 필리핀에 레이더 5기 무상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준동맹국 격상. 근데 한겨레 신문쪽에서는 레이더 납품을 한다. 그러면은 국가 돈으로 사가지고 무상을 준다는 얘기인지 내용은 안 봤습니다. 두 군데가 필리핀에 납품 이렇게 얘기가 돼 있으니까 제목이 약간씩만 틀리지만은 조선일보만 무상 제공했다고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그 세계 식량 가격 3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우리나라는 유제품값은 올랐다.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한 건데 폭등했던 설탕 가격 하락으로 전환됐다. 유제품만 우리나라 상승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연동제를 한다 그러면은
3개월 정도 추세라면은 바로바로 반영해 줘야지. 한 번 올린 가격은 제대로 안 내리려고 그래요. 예, 응? 우리나라 그 제조업들은 중소기업만 무슨 뭐 그런 거 혜택을 주려고 그러고 원재료 연동제를 한다 그러면은 모든 기업에 다 적용해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똘똘한 실거주 한 채 보유는 진리? 다만 조건이 있다. 김경민 서울대 교수 도시계획 전공한 교수인데 조선일보에서 했는데 부동산 투자는 레드오션 주택 상가 아파트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주로 그 이 아파트 한 채 이런 그 결론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똘똘한 실거주 한 채를 마련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진리인가? 뭐 진리라는 말을 뭐 이런 데서까지 쓰고 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적합한가? 뭐 이런 게 그 맞는 용어지. 무슨 여기에 진리가 있고 불의가 있고 그다음에 에, 거짓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경제에. 이게 진리란 이게 말들의 그 어휘 선택이 좀 못마땅합니다. 영끌로 무리하게 구입하는 게 아니라면 무주택자가 자신의 경제 여건에 맞춰 실거주할 집을 마련할 것을 추천한다. 그래서 그 우리가 부동산 이런 투기 뭐 이런 걸 없애려면은 일반 국민들 8할은 그냥 그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그냥 한 채 정도 실거주 한 채 정도의 그 목표와 욕망만 있는 거지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업자 개념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긴 가야 되고 또 부동산 자기 자가주택이 있어야 이제 담보대출도 좀 괜찮게 하는 거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부동산도 못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무슨 보금자리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월급 그 받는 이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신용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요즘 뭐 대출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것도 있죠. 개인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빠르게 파악하선 어렵다. 이른바 무릎 정도 가격대에 매입해서 7년 이상 보유한다고 생각하고 자가 마련을 판단하는 게 좋다. 저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한 20년 가까이 벌써 돼가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주택, 빌라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은 이른바 블루오션이 아니다. 이미 레드오션이 됐다. 블루오션, 레드오션 하는데 레드오션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은 많이 하죠. 그 블루오션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그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이미 이익 발생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것도 오피스텔이 아니고 오피스 그러니까 상가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긴 하다. 종합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대형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주택 임대료 수익을 내기라는 과거와 달리 분명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생계형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 임대료를 급히 올리기도 어렵고 또 너도 나도 다 임대 수입으로 생계형 임대 수입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고 뭐 그러니까 이 오피스라는 게 이제 상가라고 본다면은 사무실도 있겠지만은 요즘 그런 게 잘 안 나간다. 이런 얘기도 좀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순서가 약간 바뀌었는데요. 하마스 땅굴의 천적, 이스라엘 특수부대 괴물 불도저의 정체에서 유영원 군사 전문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에, 그 이스라엘의 특수부대인 야하롬 부대들이 이 땅굴 작전을 위해서 공병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갑 불도저를 투입해 땅굴 입구를 무너뜨린 작전도 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땅굴 작전에서는 통신이 좀 어려우니까 조상근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 연구교수 분석에 따르면 야알론 부대는 미군처럼 지하 공간에 최적화된 메시 네트워크 기반 통신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땅굴을 찾아내고 밀고 들어가는 불도저인데 이런 것도 공격을 받을 수 있겠죠. 이스라엘 가자지구 지상전 선봉에선 D9R 전투장갑 불도저, 불도저도 전투에 쓸 수 있는 거네요. 대형 이 불도저는 미국 캐터필러사 제품으로 실전에 투입하기 위해 방탄 유리와 대전차 로켓봇을 막을 수 있는 장갑, 펜스 장갑을 두르고 기관총 등 화기를 설치해 승무원의 생존율을 크게 높인 게 특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어, 미군도 결국 이런 거 수출해서 돈을 버는군요. 네. 군산 공군기지에 늑대가 있다. 부대 애칭이 울프팩인 이유. 늑대무리라고. 울프팩이면 늑대무리라고 우리말로 한다 그러는데요. 이 군산 미군 공군 8 전비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것이 생긴 것은 1974년에 주둔지를 군산기지로 옮겨왔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 전비 전투대 이름을 붙인 사람이 올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차 대전 때 크나큰 공을 세운 사람이라서 에이스 파일럿으로 발령에 오른 인물이 지어진 이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산 공군기지를 방어하는 육군부대가 어, 그 공군기지 주변에 있고 해안 경비까지도 맡고 있다 하는 것을 ROTC 출신으로서 군산 그 해안가에서 그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의 증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이 새만금으로 해가지고 여기 해안가 등 그 해안으로 침투해오는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해안초소 이런 것들을 육군이 담당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육군이 어디를 그래도 계속 그 군산 공군기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육군부대에는 또 나름대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배치부대가 국군은 제38 전투비행 전대가 KF-16 약 20대를 가지고 있고 미군 8 전투비행단이니까 전비라는 게 이제 전투비행단의 약자군요. 약 40대. 미국계 이제 더 더블 이상으로 많네요. 4천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여의도의 약 2.8배 넓이를 가지고 있는 거. 별로 공개를 안 했는데 이제 자꾸 공개를 하고 방문을 허락해서 이렇게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운동권 노조 북한 하마스로 연결되는 국제 연대 세력이라고 또그 목로 메이슨에서 보도를 아니 방송을 했습니다. 전 민노총 대변인인 민노총 비판, 민주당 하청도에 용역 투쟁했다. 이 사람인 모양이에요. 네. 노동 안 하는 노동자 대표 필요한가? MG 노조의 직격탄, 세월호 지원비로 김정은 세미나 한 시민단체 횡령 의혹도 이런 거를 쭉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의원 정산보고서 분석 결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정진석 씨는 친북 간첩 세력이 전국 뿌리 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북간첩 활동 혐의 전 민노총 간부들 보석으로 이번에 풀려났다. 자, 이런 걸 하면서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노조 애들이 쓰는 거죠. 인종차별적 테러 국가 이스라엘에 맞서는 팔레스타인의 저항에 연대를 보내자. 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버드대에 이어 한국대학가에서도 팔레스타인 연대 성명서 등장. 이런 뉴스를 또 소개했고, 좀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한동훈 민주당의 왜 깡패 마약 위증 수사 막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국사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난타전 때 얘기고
마야광 박왕렬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입열면 한국 뒤집힌다. 인터뷰 공개. 2023년 11월 2일 얼마 안 된 거네요. 말하면 한번 뒤집어진다며 검사부터 옷 벗는 놈들도 많을 것이라고 경고. 동남아 한국인 3대 마야광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필리핀에서 VIP 수감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가자 참상을 알리는 다섯 아이 아버지 사진도 AI 조작품이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지상전 시작 이후 바이든 민간인 보호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2024년 대선 때 불이익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게 지금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을 하고 있는 거를 그림으로 소개를 했는데 제가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요 직진으로 요 북부 가자지구 그 북쪽을 직진으로 나가면은 유전이 있대도요 유전. 그거하고 나중에 연결해서 분명히 그 뉴스가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옴시티에 펑펑 쓴 빈설만 기름값 올려 적자 메우나 적자 피하려면 유가 100달러까지 올려야 예멘 후티 반군이 전면 개입 공식화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습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랍 국가들 지원 거부에 당황해하는 하마스 이런 뉴스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실질적으로 하마스의 그 무기가 들어갔다는 것 같죠? 네. 어, 뭐 훈민정음에 대한 한글에 대한 어떤 그 교육하는 사람인데 그 이름은 제가 인용을 안 했습니다. 훈민정으로 풀리는 중국어, 사라진 한글로 중국어가 풀린다 해서 훈민정음 반포는 세종 아니 반포가 아니고 세종 29년 9월 29일 날 1447년인데 동국정운이라고 완성을 했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세종 28년에는 훈민정음 반포했고 29년 9월 29일 동국정운을 반포했다. 해서 이 동국정운의 발음 방법대로 하면은 그 당시에는 어, 중국말을 중국어하고 똑같이 발음할 수 있게끔 돼 있었다. 이런 얘기를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국정원은 세계 최고의 언어학책으로도 꼽힌다고 하고 표준어를 만들어야 되고 중국이 12세기 이후로 계속 그 북경을 베이징을 그 어, 국경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경어를 표준어로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도 홍무정원을 만들었는데 표준어를 만들어서 통치하려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순환 오류라는 용어를 썼는데 중국인들이 모두 똑같이 발음한다는 가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반절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 동을 동으로 읽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지방마다 읽는 게 다 틀려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1950년에 중국 공산당이 다시 만들었는데 알파벳으로 그 발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중국 공산당이 이 서양의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국민당을 밀어냈다는 설이 맞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장인애들이 좀 영어 발음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 그 발음 기호를 만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 father를 쓰는 건 파더로 쓰냐, 파더로 써야 되냐. 그게 없는데 발음성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father라고 하는데 우리말에 이게 있었다 이게요. father. 한글은 음양오행으로 만들어졌다. 음과 양, 목화 토금수로 운행되는 우주 원리가 한글에는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소개한 게 1894년 갑오개혁 11월 제1호 공문에 조선정부 칙령 1호 법률명령은 다 국문을 본으로 삼고 한역을 부하며 혹 국한문을 혼용함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중국에서 독립한다. 그런 얘기겠죠. 1910년 한일 합방에 대해서 일본어를 사용하게 됐는데
1912년에 보통학교형 언문 철자법에서 아래아가 삭제됐고 1933년 조선어학회를 통해서 한글 맞춤법 및 통일알이 제정이 됐는데 이때 요거 요걸 뭐라고 읽는지 저도 이 사이시오시긴 합니다만은 반절음이래나 요게 아래하 이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런 글자가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진 네 글자가 있고 또 현재 안 쓰는 글자들 쭉 이렇게 있습니다. 어, 뭐 어쨌든 사라진 글자 대부분은 중국 발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훈민정음은 글자가 아닌 소리 글자로서 발음 기호이기도 한데 중국어는 발음이 410개밖에 안 나오고 일본은 300개뿐이 안 나와. 이는 문자가 언어를 가두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한글은 초성, 중성, 정성을 다 합치면은 11,272개의 발음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성은 땅의 일이고 중성은 사람의 영역이다. 그리고 중국은 모든 그 이민족들이 여러 사니까 서로 읽는 게 틀리니까 모든 받침 다 떼고 표준어는 니은하고 종성은 응만 있으면 된다. 는, 응만 있으면은 중국 발음이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글이 그렇게 이 얘기를 해서 한글은 중국말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또 폄하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꼭 중국 표준 발음을 해야 하느냐? 영어도 영국식 발음이 있고 미국식 발음이 있지 않냐? 또 호주식 발음도 있다. 지금 요 네 글자 없어져 가지고 더 편한 거 아니냐?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아까 father의 얘기처럼 한글로 하긴 하지만은 우리는 father라고 써놓고 father라고도 읽으면 되죠. 그 영어도 읽게 되는 거니까. 가보 개혁은 탈중국의 시장이었다고 봅니다. 일본 명치 유신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가보 경쟁을 일으킨 거니까 사라진 글자로 중국 발음을 한다는 것은 이건 역시 사대주의를 아직도 못 벗어난 교육자이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 좀 발음 못하면 어떠냐 이게요. 뭐 콩고르시면 어떠냐 이게요. 일본보다는 더 그 영어 잘하잖아요. 뭐 중국 애들은 영어 더 발음 잘하려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어, 충분히 그냥 넘어가고 또 실질적으로 그 영어 원어만 발음하려면 뉴욕 가면 뉴욕 사투리 쓰게 되는 거고 호주 가면은 먼데이도 만다이 이렇게 얘기하고 투다이 굿다이 굿데이를 굿다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게 못 알아듣죠. 그걸 가지고 무슨 이런 중국어를 갖다가 왜 이렇게 높게 나는 이게 교육자가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좋은데 출발이 이 마음의 자세가 뭔가 잘못됐어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걸 위해서 편집을 해봤습니다. 이건 어저께 얘기한 건데 다시 한번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어떤 사람은 무슨 또 소각장 폐기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걸 여기다 서울에 있걸 여기다가 그냥 다 갖다 버리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거는 저 강원도 산골에 가서 해도 충분하대도 뭐 이상하게 저기 비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 저거 참고적으로 서울은 북위 37.30도, 37도 30분이 중심이고 김포 북단은 북위 37도 45분입니다. 개성이 38도 선에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북위 39도에 있고 가까이 있고 뉴욕은 북위 41도에 가까이 있습니다. 어, 서울이 약간 더 따뜻하겠죠. 네. 서울이 상대적으로 기후가 더 좋은 지역이다. 그래서 인천국대에서도 지도 있고 뭐 이렇게 되고 강하구가 또 깨끗해야지. 여기다가 무슨 또 쓰레기 매립장이다 그냥 소각장이다 뭐 그런 거 만들 거라고 왜 벌써부터 지대 겁을 먹고 자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맨하탄처럼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여기 허드슨 강이 흐르고 여기에는 이스트 강이라고 또 있네요. 이래서 이 김포가 맨하탄처럼 안 되라는 법이 있냐 이게 내 얘기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울이 국제도시로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그런 미래의 한국을 저는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